이 교수의 한국시 읽기 140번, 최근에 그 시산맥이라는 잡지의 2023년 봄호에서 읽은 시입니다. 김나비 시인의 파르. 여기 밑에 나오지만 파르게하다, 파르데데하다, 파르댕댕하다, 파르스레하다, 파르스름하다, 파르촉촉하다, 이런 여러 말들이 생각이 나는 파르라는 단어예요. 우선 읽겠습니다.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다. 파르가 내게 왔다는 것을. 아장거리면서 웃던 아이가 환절기처럼 떠나간 새벽. 나는 안개에 휩싸인 마을 끝에 있었고 전깃줄에 들깨처럼 앉아있는 까마귀 울음 들으며 길이 없어질 때까지 걸었다. 그때 처음 다가온 것이 파르였다. 어디서부터 불어온 걸까? 서거기는 갈대밭에 홀로 서성였거나 베란다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였거나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 난 그저 나와 함께 하는 소름 돋는 따뜻함을 파르라 불렀다. 파르는 수시로 내게 기척을 내민다. 나를 데워주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주르르 흘러내릴 때 드릴이 몸을 떨며 늑골을 후비거나 사시미 칼이 조각조각 생각을 도려낼 때도 누군가 내 심장을 훔쳐갔을 때 파르의 어깨에 기대 숨 쉬어지지 않는 가슴을 푸른 멍울이 감기도록 두들겼다.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한다. 파르, 화자, 이게 파르의 저거죠. 화자의 감각. 이 시를 읽기로 마음을 먹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시대의 시인의 책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엘리오트도 말하고 여러 평론가들, 시인들이 말을 했지만 모국어, 그지? 모국어의 세련화, 그지? 세련화를 모국어를 지키는 세련화 주시고 모국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문학을 하는 자들의, 그지?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국어라는 개념, 내셔널 랭귀지, 영어로 써볼게요. 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것은 시기는 근대 국민국가, 국가의 형성 이후에요.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국가의 형성 이후에요. 그러니까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물론 통일시키는 도구 중에서 도구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국기와 국화 등, 그지?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국기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애국가도 있고, 그죠? 중에서 핵심은 모국어죠. 언어, 그지? 그래서 모국어가 중요해진 거고, 그 언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 일제시대, 그지? 문인들, 김소월, 윤동주 등 시인들이 한국어를 근대 언어로 만드는데 핵심 역할을 했어요. 근대 이전에, 그러니까 1910년 한일합방이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시조선과의 멸망이고 근대 한국의 건국은 아니었어요. 그죠? 한일합방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그러죠? 여기서 한일은 맞는데 한은 이건 아니에요. 그때는 한이 아니라니까. 조선과 일본의 합방인 거죠. 그죠? 그러면 사실은 조선과 일본의 합방이었단 말이죠. 근대 한국의 건국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 을 계기로 민족국가 에토스라고 그러죠. 분위기, 그지? 에토스가 형성이 되고 상해 임시정부가 그 힘을 입어, 그죠? 되었고 그 힘을 입어 어서 상해 임시정부가 혼란스럽지만 수립되고 지속되었던 거죠.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출범은 1948년 이었습니다.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던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된 그죠? 그때였단 말이죠. 출범 시기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국 100주년인지 50주년 뭐 기념식을 언제 하느냐 갖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여야가 정치적인 논쟁을 하기도 얼마 전까지도 했어요. 지금은 합의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이게 근대국가인데 근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왜 내가 이 길리게 하냐면 이게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해서 그래요. 이 시가. 그래서 민족이 근대국가 개념을 총체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이고 그러니까 네이션이죠. 네이션 민족 감정이죠. 국가 스테이트라는 행정 조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48년부터이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얘기를 근데 지금 이 시를 보면서 이 김나비의 파르
김나비의 하르라는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긴, 갑자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르를 읽으면서, 느닷없이, 민족국가, 모국어, 문학인의 모국어, 수호 문제와 과제와 그와 관련된 민족국가, 특히 한국의 민족국가 형성 과정에 관해 설명한 이유는 이 시가 탈근대 정동의 정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어 세계에서 노력의 하나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국어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던 모국어 사랑이라는 것이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의 산물, 이었다는 것을 역사적 흐름의 결과물이었. 역사적 산물이며 역사적 흐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근대적인 언어 체계가, 언어 시스템이, 언어 감정이 더는 잘 작동되지 않는 탈근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기존의 언어가 사람들이 느끼는 아주 중요한 감정과 정서를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괴리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맨날 얘기하는 이게 자주 언급하는 탈근대적 정동의 근대적 감정과 정서 플러스 생각, 반성이라고 그럴 수 있죠. 의 공식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느낌의 체계가 지금까지의 느낌의 체계, 사람들이 느낌의 체계, 그러니까 정서의 체계죠.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느낌은 좀 감각의 표현이죠. 감각의 체계, 즉 근대적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잘 작동이 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탈근대 시대가 되었던 거죠. 탈근대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도래하였고, 설명이 너무 길어서 이거 짧게만 할 텐데 간단히 한마디만 할게. 데니얼
하너먼의 생각 없는 생각이라는 책, 시스템 행동 경제학자죠.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노벨상을 받은 건데, 바로 이러한 경영학이에요. 이러한 퀘리를 경영학, 돈 버는 문제죠. 분야에서도 이러한 퀘리를 분야에서도 느끼고 있다. 확인해 주었던 거죠. 새로운 시대, 탈근대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근대가,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 등을 거치면서 왕권 중심이 아닌 모든 사람, 평민 중심의 세계관이 근대 사회를 위해 형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체계가 확립되었던 거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거죠. 낭만주의 아시겠죠? 19세기 영국 낭만주의가 물론 다른 나라도 있었지만 확립한 제공한 낭만적 사랑 일터인데, 이제는 그러한 낭만적 사랑을 100%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가, 많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 청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썸이란 단어, 이란 용어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을 하려면 모두 everything,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You are everything to me.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라고 고백이 목표인 낭만적 사랑의 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탈근대라는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감각의 표현 체계가 필요해졌던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용어, 다시 올라갈게요. 이게 아까 내가 쓱 말했던 요거. 이게 필요한 이유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탈근대적 공동의 표현을 위한 표현법을 최선봉에서 개발해야 할 임무가 시인에게, 이게 주요 업무겠죠. 그죠? 예를 들어 후계라는 말이 있어요. 후계. 휘게. 그러니까 휘게라는 용어처럼, 그러니까 휘게가 뭐야? 스칸디나비아, 북구라파, 그죠? 스칸디나비아, 북구의 용어인데, 뭔가 이렇게 휘게라는 이것 때문에, 휘게라는 참신한 용어 때문에 향초,
향초, 뭐, 그 등이 많이 팔리는 것처럼 뭔가 기존의 언어 체계로 설명할 수 없을 미묘한, 이게 언캔이라고 그러죠. 평범하지 않은 미묘한 정동을 적확하게 표현할 언어가 아주 많이 필요해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시인이, 그러니까 시인은 일제시대에 김소월이나 현재 지금 시대의 시인은 이제 김소월이나 윤동주처럼, 윤동주가 한국인에게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를 훈련시켜 줌으로써 국민 시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시대의 시인은 팔근대 시대의 한국인에게 새로운 정동의 언어를 제공해 주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있는 거죠.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무를 이 김나비 시인이 이 시에서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에, 그러니까 시창작을 위한 모범 사례에 속할 정도로 잘 쓰여진 시. 파르라는 단어. 근데 파르라는 단어가 제목이죠. 파르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므로 파르는 휘개처럼 밝은대적 정동의 위한 새로운 언어의 탄생을 새로운 언어가 탄생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탄생하는지 봅시다. 내가 이 얘기를 길게 쓴 이유가 바로 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보는 이 굉장히 감격적인 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올라가서 볼게요. 파르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또 하나 이 탈근대적 세계관의 핵심 특징은 근대적 세계관이 그 이전 전근대적 세계관을 배척하고 부정한 것과 달리 포함 플러스 초월의, 즉 감싸고 넘어가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 또 이러한 포월의 언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근대적인 것과 새로운 것 두 개가 섞여 있겠죠. 그죠?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봅시다. 파르르. 근데 기존에 쓰던 언어가 어떻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어요.
그냥 확실한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나 물질성이 있는 물질감이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나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으로 새로운 느낌이죠. 이게 탈근대적 정동인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요건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내가 물질성을 가지고 정확한 물질성을 파악할 수 없다. 정의할 수 없는 거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뭐야 하고 딱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정확한 물질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야? 정의할 수 없는 거죠. 응? 기존의 언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온몸을 타고 오라는 느낌. 그죠? 그죠? 뭐예요? 진짜로, 실제로, 진짜로 느끼고 있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탈근대적 정동의 정의예요. 이게 뭐냐면 탈근대적 정동의 정의인데 그 한 사례가 바로 파르라는 거죠. 응? 파르가 내게 왔다는 것을. 응? 그러니까 기존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인이 할 일 아니에요? 시인이 바로 할 일이 이거죠. 그죠? 시인이 바로 할 일이 이거예요. 새로운 언어의 창조.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온몸을 타고 오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다. 파르가 내게 왔다는 것을. 아장거리며 웃던 아이가 환절기처럼 떠나간 새벽.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끔찍한 경험이죠. 말로 기존의 언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가서 상가에 가서 인사하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요. 아장거리며 웃던 아이가 환절기처럼 떠나간 새벽. 그런 감각을 그런 감각, 끔찍한 감각, 끔찍한 정서, 감각과 정서죠.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방황을 해요. 그게 안개에 휩싸인 말 끝에 있었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보니까 분명히 아장거리고 웃던 아이가 환절기처럼 떠나간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그런 현실이 있었을 때 그런 현실 그런 새벽에 그 사람은 어떤 건물이나 그런 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안개에 휩싸인 마을 끝에 있었어요. 마을 끝. 이 문명의 끝이죠. 문명의 끝에 있었는 이유가 뭐냐면 문명의 힘으로 기존의 문명의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문명의 힘이 설명해 주지 못한 기존의 문명의 힘이 설명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이야. 너는 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 안개 휩싸인 마을 끝에 있었단 말이죠. 그거 설명 못 해주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있었는데 근데 전기줄에 들깨처럼 앉아있는 까마귀 흐름 들면 전기줄에 이렇게 까마귀들이 앉아있어요. 들깨처럼 앉아있는 거죠. 줄에 이렇게 조금씩 멀리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들깨 보시면 알겠지만 들깨 이 털 때 보면 있긴 있죠. 그래서 막 털면 들깨가 털어지죠. 그렇지만 까맣게 보이잖아요. 그 멀리 있는 울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있는 거예요. 경험은 있고 그 경험 소리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어요. 삶과 죽음의 너무나도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나를 의식하는 거죠. 자연이 그런 힘이 있어요. 이런 자연, 응? 전기줄에까지 날라오는 까마귀는 자연이죠. 그 자연의 힘이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죠?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자연인 거죠. 그죠? 아직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자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거를 언어로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길이 없어질 때까지 걸었다. 즉 기존의 근대 문명이죠. 문명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 안 되죠? 설명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처음 다가온 것이 파르였다. 그러니까 파르가 온 거예요. 파르가 뭐냐? 뭔가 내가 안개에 휩싸인 말 끝에 있었고, 내가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했는데 사실은 죽고 싶었다는 거죠. 죽고 싶었는데 까마귀 울음소리가 어쨌든 들린 거예요. 그치? 길이 없을 때까지 걸었다. 살고 싶지 않았겠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이었던 거죠. 진짜로 살고 싶지 않았는지, 살고 싶지 않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때 처음 나온 게 파르였다는 거예요. 파르르 하는 파르. 어디서부터 불어온 걸까?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감각 체계, 감각과 정서의 체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파르라는 게 뭐가 왔는데 그거는 기존의 근대적 감각과 정서의 체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인이잖아요. 시인인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시창작의 원리예요. 이게 지금 현재 시창작법이에요. 이게 시창작법의 원리예요. 핵심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시, 내가 앞에서 좋은 시를 쓰게, 시는 다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시라고 여겨지는 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가는 좋은 시, 뭐 창의적인 시, 뭐 참신한 시, 어쨌든 좋아요. 뭐든지 모르지만 그 좋은 시 창작법의 핵심 원칙은 뭐냐면 기존의 근대적 감각과 정서의 체계를 넘어가는,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거예요. 파르가 뭐였는지 단어를 찾은 거예요. 파르가 뭐였는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파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파르라는 단어도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정의가 된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르라는 단어가 쓰긴 쓰지만 이때는 파르라는 단어를 아직 파르라는 언어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서거기는 갈대밭에 홀로 서성이었거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들깨처럼 앉아있는 까마귀 울음. 이런 것 같은 고기가 나를 파르를 만들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서거기는 갈대밭에 아직 살아있으니까. 베란다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였거나. 이거는 어디 나가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아까처럼 까마귀 때문에 까마귀 울음의 응원을 받아서 자연 속에 나가. 그러니까 서거기는 갈대밭에 가본 거예요. 까마귀 울음이 뭔가 너 지금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안 돼. 응? 그런 거를 느낀 거죠. 그래서 서거기는 갈대밭을 간 거예요. 거기서 홀로 서성였죠. 그게 못 나간다면 베란다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였거나. 그죠? 그러니까 대책 없는 울음을 울거나. 그죠? 이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죠? 대책이 없는 거죠. 아무 대책 없는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갈 수 있다면 나가서 까마귀의 울음 같은 대신 울어준 거죠. 까마귀가. 그런 울음을 느끼면 위로가 되겠지만 사람으로 위로가 안 되고 근대의 정서로 위로가 안 되니까 얼음에 맨발로 서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얼음에 맨발로 서 있는 것
당연히 이런 행동할 수 있죠. 아장거리면 어떤 아이가 가버리면 옛날에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있어요. 밀양 영화에 전도연 의연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미쳐나가겠죠? 미쳐나간다 그러죠? 그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는 거.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아이가 아장거리며 웃던 아이가 환경이처럼 떠난 새벽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알 수 없는 일. 뭘 알 수 없냐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팔근대적 정동의 시스템은 아직 모르지만, 그지? 아직 몰라요. 아직 파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난 그저 나와 함께하는 소름 돋는 따뜻함을. 나와 함께하는 소름 돋는 따뜻함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따뜻함이 있을 수가 있나? 응? 따뜻함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이죠. 근데 나와 함께하는 소름 돋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파르라고 불렀어요. 왜? 시인이니까. 시인이니까. 이게 시인이 되는 자격이라고 난 생각해요. 누구나 다 시인일 수는 있지만 진짜 시인이라면 창조주잖아. 창작하는 사람이잖아. 응? 창작의 과정 중이니까. 그렇지만 시인은 최소한도 시를 써요. 언어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시인은 언어를 창조하고 언어를 그러니까 화가가 모양을, 음악가가 소리를, 시인은 언어를 창조하는 하니까 예술. 그렇죠? 이게 시인의 본령 아니에요. 그치? 시인은 없던 언어를 창조하니까, 없던 언어. 한국의 시인은 한국어죠. 그러니까 한국어의 파르라는 단어를 오늘에 등록시킨 거야. 김나비 시인은 파르의 시인이 된 거죠. 근데 그 파르가 어쩌다 지나간 일상이 아니라 파르는 수시로 내게 기척을 내민다. 뭐가 됐어요? 언어 체계. 네? 언어 체계에 들어왔다는 거죠. 언어 체계의 이론이 되었다. 어떤 언어 체계예요? 이때 이 언어 체계 이론이 됐다는 거는 말장난의 언어 체계 이론이 아니에요. 뭐야? 팔근대적. 새로운 세상. 팔근대적 언어 체계의 이론을 하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응? 팔근대적 언어 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진 세상의 언어 체계인데 그 언어 체계 중에 하나인 한 요소를 창조했다. 그냥 어쩌다 만든 말장난이 아니야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 파르는 수시로 내게 기척을 내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어떤 그런 감각이 아닌 거죠. 응? 나를 데워주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파르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응? 파르라는 의 창조주. 응? 김나비 시인이 파르의 창조주 김나비 시인이 정의, 데피니션.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파르는 이런 뜻이야 하고 이럴 때 써야 돼. 이거 아무도 몰라요. 왜? 지금 만들어진 언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언어의 창조 순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떤 때냐? 나를 데워주던 것들이, 응?
그동안에 나를 살아서 이 사람으로서 따뜻한 몸을 가지고 살게 하던 그런 어떤 기본 요소였죠.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주르르 흘러내릴 때. 아정거리며 웃던 아기가 환절기처럼 떠나간 새벽. 얼마나 추울까요? 그치? 나를 데워준 것들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주르르 흘러내릴 때 드릴이 몸을 떨며 드릴이 데드드드드드 이러면서 드릴 알죠? 땅 파는 드릴? 늑거를 후비거나 늑거를 후비는 거예요. 드릴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시미 칼이 조각조각 생각을 덜어낼 때도 정확하게 이게 사고 분별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완전히 자곡자곡 나서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정리가 안 된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즉 누군가 내 심장을 훔쳐갔을 때 분명히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그지? 기존의 언어가 삶을 지탱해 줄 수 없을 때 그죠? 이럴 때가 왔던 거죠. 그죠? 기존의 언어, 기존의 느낌, 기존의 뭐 생각이, 기존의 담론이 이건 언어보다 더 큰 거죠. 담론이 사회적이고 뭐고 그때 파르의 어깨에 기대. 파르 하는 약간의 징조죠. 어? 다시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는 아주 희미한 징조. 그런 거죠. 파르르. 그죠? 파르르. 다시 살 수 있겠다는 약간의 희미한 징조. 그죠? 그런 파르라는 거에 그러니까 든든한 어깨는 아닌 것 같아요. 파르르 붙잡을 수가 없죠. 그죠? 아주 희미한 징조. 어? 그거는 뭐냐면 기존의 세상을 버리고 그죠? 기존의 세계관을 버릴 수밖에 없죠. 그 파르의 어깨, 그 아주 희미한 징조의 기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안 죽고 이 시일은 살아서 이 시를 쓰고 있으니까, 죽음을 벗어나서 죽음에서 극복돼서 다시 재생, 응? 부활의 언어죠. 그죠?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왕권 중심 사회에서 왕권의 언어를 버리고 우리 근대인의 언어를 만든 거랑 비슷하죠. 근대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또 다른 세상의 르네상스예요, 지금이. 팔의 어깨 기대 숨 쉬어지지 않는 가슴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가슴. 이게 뭐예요? 현실이죠. 응? 무슨 소리냐면 살아낼 수 없는 작동되지 않는 기존의 현실을 지금까지 있는 것 갖고는 살아낼 수도 없고 그거 갖고 작동되지도 않아요. 푸른 멍울이 감기도록 두들겼다. 응? 파란 멍이 들도록 두들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파르가 그냥 우스운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탈근제도 언어 체계의 요소를 창조했다 그랬죠. 진짜 창조한 거야. 응? 김나비 시인이.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한다. 왜 생각해요? 응? 지금 김나비 시인의 사례 말고 개인사 말고 개인사를 포함한 특정 개인사 아까 그 아기 포함한 경험 전체에 대해 응? 그죠? 경험 전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 정동의 도구가 창조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김남희 씨는 그냥 쓴 게 아니야.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한다.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이게 내 어떤 한 어떤 경험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때의 경험, 그 상실의 경험을 넘어가는 힘, 그 힘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바로 파르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정동의 도구가 창조되었음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인식이 김나비 시인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즉 어쩌다 좋은 결과를 하나 건진 작업자가 아니라 작업의 원리, 그지? 미래 창조 작업의 원리를 발굴하는 프로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 이 마지막 문장이 중요해요. 마지막 그 행위,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한다. 단순한 하나 내가 그 아주 힘든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게 미래 창조 작업의 원리다 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다는 거죠.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예요. 그래서 이 시 한 편을 내가 김남희 시인을 처음 봤는데 시 한 편을 만났지만 이 시 한 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파르, 김나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지만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 파르가 내게 왔다는 것을, 온몸을 타고 오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다. 파르가 내게 왔다는 것을. 아장거리며 웃던 아이가 환절기처럼 떠나간 새벽. 나는 안개에 휩싸인 말끝에 있었고 전깃줄에 들깨처럼 앉아있는 까마귀 울음 들으며 길이 없어질 때까지 걸었다. 그때 처음 다가온 것이 파르였다. 어디서부터 불어온 걸까? 서거기는 갈대밭에 홀로 서성였거나 베란다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들썩였거나 얼음 위에 맨발로 서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그건 알 수 없는 일. 난 그저 나와 함께 소름 돋는 따뜻함을 파르라 불렀다. 파르는 수시로 내게 기척을 내민다. 나를 데워주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 모래처럼 주르르 흘러내릴 때 드릴이 몸을 떨며 늑골을 후비거나 사시미 칼이 조각조각 생각을 도려낼 때도 누군가 내 심장을 훔쳐갔을 때 파르의 어깨에 기대 숨 쉬어지지 않는 가슴을 푸른 멍울이 감기도록 두들겼다.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한다.